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약간 뻘쭘해지는. 박수라도 쳐드릴까요? 우리는 호응이 너무 없어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오늘이 벌써 5회째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 의대 박재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총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구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스튜디오죠, 여기. 네. 스튜디오가 꽉 찼죠. 오늘 특별한 분들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해주신 분들 소개부터. 네, 우리 오늘 주제가 하죠. 무료 혈액투석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관련해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죠? 네. 우선 현재 혈액투석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대한투석전문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손승환 원장님 인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손승환 내과 원장 손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손승환 원장님 말고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환자분인데 또 어렵게 용기를 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고요. 방송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원장님 간단히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네, 저는 92년도에 내과 전문의 마치고 그 당시 이제 내과 전문의 할 적에 분과 전문의를 이제 내프로로 해서 신장내과를 했습니다. 신장내과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신장실에 있는 의료원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인공신장실을 개원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신장 관련해서는 뭐 학회나 또 우리 전문의들 모임인 그 투석전문협회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런 무료투석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이게 불법 환자 유치인데요. 이게 무료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불법 환자 유치 행위들 이런 거와 연관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환자분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혈액투석 받은 지 1999년부터 투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13년 돼가고 있고요. 그동안 뭐 이런저런 병원 경험도 해보고 또 이런 환자로서의 또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환자들 어려운 점 또 뭐 그 정도로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별로. 네. 제가 환자분 이렇게 부르니까 저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럼 뭐 되게 어색하네요. 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죠. 예. 그러시죠.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의사 선생님 50분을 소개해드릴 손칼이에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뻐, 아직 미혼이야. 이 기자가 10년 동안 인터뷰한 의사들이 더 이뻐. 하루는 수원에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이랑 카페를 차린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하는데 마음이 글래머야. 또 하루는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법의학 교수를 만났는데 치명적이야. 미스테리하거든. 이렇게 특이하고 감동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50분이나 소개되어 있는 책은 굿닥터 풀닥터예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럼 아까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무료 혈액투석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종
혈액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 이야기인데 그중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그 본인 부담금을 받지도 않고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현행법상 무료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하는 건 일단 불법인 게 맞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곳들의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의 질 관리, 그러니까 그렇죠. 투석 기간의 질 관리가 되고 있지 네네.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료 혈액 투석 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일단은 만성신부정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삶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이 무료 혈액 투석 병원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손 원장님께서 어떤 환자들이 혈액 투석을 받는지 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신부전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콩팥 기능의 문제, 콩팥 기능 자체가 없어져서 더 이상 몸을 유지를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대체요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식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복막투석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혈액투석이 있는데 어느 한 개가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신장 이식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의학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또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혈액투석이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 그다음에 신장 이식 세 가지가 다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병원 시설에서 하게 되고 최근에는 뭐 기본이 일주일에 3번을 가게 되죠. 네.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하여간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6시간, 8시간을 병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투자라는 게 이상하지만 거기에 그럼 하루를 거의 이제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예. 외국에서는 집에서 혈액 투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잖아요.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이 병원에 가는 자체가 이미 뭐 힘들거나 그런 데는 자기가 개인 투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다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고 또 거긴 또 이제 병원에 대한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나라에서 다 주거든요. 미국에서는 모든 그 투석비가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본인이 하게 되면. 의료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혈액 투석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고충이나 이런 삶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지금 13년 동안 혈액 투석을 했는데 13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 혈액 투석 받는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투석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때보다 더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점이 많았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혈액 투석하는 기계도 많지가 않고 뭐 비용은 물론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옛날에 뭐 부자병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뭐 재산을 다 털어도 정말 그렇게 힘겹게 그냥 가서 물만 빼더라도 살 수 있는 그냥 생명 유지 그 정도였죠. 그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환자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은 점점 투석 기계들도 병원들도 좋아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가서 물만 빼는 그런 투석이 아니고 이 환자가 직접 투석을 받고 일상생활로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좀 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료 환경이 됐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래서 의료적인 질도 높아졌지만은 복지에 대한 그런 의료 지원 같은 문제 있잖아요. 좀, 지금이 네. 장애 등급을 받고. 네, 현재는 이제 장애 2급으로 혈액 투석을 하면 2급이고 이식을 하면은 장애 5급으로 떨어지는데 네. 예, 혈액 투석은 현재 2급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또 본인 부담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투석할 때는 종합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정도가 일단 기본이었거든요. 1회예요? 한 번에 가시죠. 아니요. 한 달. 달이죠. 한 달에? 네, 한 달이죠. 예. 한 달이요. 솔직히 투석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많은 환자분들 중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지만은 젊고 활력 있는 일부 몇몇 환자분들 얘기지 대부분은 연세가 드시고 좀 많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투석의 질이 좋아지면서 일상생활도 강행해지고 그리고 또 의료 지원도 각자 생활에 맞춰서 적당히 지원도 되고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그 투석 환경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들어오실 때 저희 우리 송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전혀 뭐 환자라고는 몰랐어요. 뭐 네. 생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본인 부담금 얘기가 잠깐 초반에 손성환 선생님께서도 본인 부담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이제 불법 행위다. 우리가 지금 통상 무료 투석을 무료 투석이라고 얘기하지만 환자 유인 행위다라는 부분을 꼬집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박지영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의료를 남발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작은 문턱인데 이 투석 환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손성환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일주일에 3번씩 무조건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본인 부담금 제도가 이 투석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까 잠깐은 해외에서는 전액 다 뭐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국장님이 저를 오늘 또 이제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신다는 느낌이 드네. 오늘 저는 제 역할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을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아니네요. 근데 본인 부담금 문제가 이게 묘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환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를 감해 주고 싶은 그런 의사도 있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인센티브를 환자한테 주는 게 환자 의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손 원장님도 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부담금이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의도로 자선의 목적으로 의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일단은 그 혈액투석 환자 특히 혈액투석 같은 경우 환자들의 지금 진료비의 구조를 조금 배경을 깔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투석 환자들은 지금 현재 본인 부담금이 10%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희귀난치성 해가지고 10%인데 그거는 암 환자한테 제공되는 본인 부담금하고 똑같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암은 요즘 5%죠. 또 이제 우리가 또 5%로 또 내려달라고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환자 비율을 보게 되면 실은 전체 투석 환자,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 이식 환자를 뺀 나머지 환자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나라에서 전부 다 돈을 다 주는 입장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67 내지 70% 정도에서 한 반 정도, 한 30% 정도가 본인 부담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차상위 계층으로 대부분이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그거를 줄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차상위 계층이 되는 분들이 한 3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건강보험 환자들 중에서 본인 부담금 내는 비율이 한 10%, 한 4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 본인 부담금 10%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3번을 가기 때문에 그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30만 원에서 한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그것도 따로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적은 비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오신 김 선생님 환자분 같은 경우는 13년 했는데도 완전히 환자 아닌 같은 그런 건강한 모습이지만은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든 게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와야 되고 병원을 와서 그냥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사실 나머지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힘들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다른 암 환자나 이런 것처럼 시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5년, 뭐 7년, 8년, 15년, 뭐 17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다 보면은 사실 가족 내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사실 가족 내에서도 약간은 도움을 받기가 본인의 입장도 그렇고 또 다른 가족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석받는 분들이 그게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간에 이게 적은 비용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고요. 또 아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그러면은 감면해 주는 게 사실 초점은 지금 불법 환자 유인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본인 부담금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뭐 어느 날 의료급여 됐다가 다음에 1년 후에 심사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 환자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1년에 한 뭐 3, 5 정도는 생겨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한 6개월에 다시 심사를 또 하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겨우 된다든지. 또 차상위 계층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 그걸 점검하는 것 같아요. 재산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원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죠. 빨리 안 해주는 네, 거예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중간에 뭐 더 받은 사람이 있는지 줄 사람이 있는지 하는데 보니까 그 1월 달에는 됐는데 차기 후반기에는 안 돼요. 그럼 본인 부담금 자기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많게는 한 4-5명 1년에 생기고 뭐 서너 명씩 생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서 돈 내세요. 그러면 나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럴 적에 그걸 꼭 내라. 아니면은 안 내면 오늘 오지 말아라.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느 병원이고 다 있는 거고요.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본인 부담금을 그런 경우에 안 받는 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 있는 기관의 얘기냐 아니냐 이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논의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문제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의료 보장의 수준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양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고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어떤 차단하는 그 문턱의 기능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5%인지 10%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본인 부담금 얘기는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 다른 형태로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는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99년도 이전 굉장히 소규모 소극적인 그런 형태였었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30%가 본인 부담금이 30%였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환자는 30%뿐이 안 됐고 차상위 계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0%의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30%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할 적에 평균 16만 원에 30%면은 한 번 할 적에 3, 50, 그걸 13번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요. 그 당시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무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부천 쪽이나 아니고 의정부 쪽이나 있었던 그런 소규모 병원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2002년도 지나면서 나라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 비율을 20%로 내리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은 본인 부담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본인 부담금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문턱이 된다든지 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환자가 어쨌든 간에 하여간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너무 남발하는 걸 갖다가 방지하는 기능만 있다면은 그런데 투석 환자들이 심심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기 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거의 필요가 없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본인 부담금이 문제가 전혀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 문제는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는 그런 핑계로 하고 있는 이 불법 유인하는 이런 의료기관이 그것 때문에 익스큐즈가 되거나 봐줘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본인 부담금을 이런 거를 이른바 무료 투석을 한다는 병원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보험공단에서 90%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 갖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감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 유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일종의 그것도 인센티브거든요. 조금만 뭐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대부분은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을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 법상으로 들어가서 따지면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환자들이 혜택이 있다면 또 특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어가지고 뭐 언론 입장에서도 크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환자들이 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커버 스토리를 다루면서 이제 일부 환자들이 이게 환자로서 치료받는 데 있어서 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김 선생님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초기에 아까 손성환 선생님께서 그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전에 본인 부담이 높았을 때 네. 하고 이게 낮아지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제 10년 전의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처음 투석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치료받고 그리고 돈은 원무과에 가서 내고. 근데 항상 그때마다 떨리는 거죠. 내일 당장 이틀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거르지 않으면은 너무 몸이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돈인데 내가 돈을 번다면은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돈을 못 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항상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은 그 환자분들이 뭐 가족분들도 마음도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게 너무 그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국립의료원에서 처음에 투석을 했는데 그때는 무료 투석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 쪽에 이제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머니까 가지는 못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걸로 갔죠. 멀었어도 정말 그 돈이 너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냥 뭐 단순히 가서 물을 빼러 가는 게 아니고 살라고 가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료원에 갈 때는 다행히 그쪽에서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환자에 대해서는 그 안에 기준에만 맞는다면은 한 달에 12번, 13번 투석 중에 9번은 무료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는 거죠. 그만큼 그 투석 비용이 부담이 됐던 거죠.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복지라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을 좀 더 아끼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료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 대부분 투석 병원이 지금은 굉장히 투석 기계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대부분 뭐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하면서 얼굴이 까마지거든요. 투석을 하면서 아픈 그런 얼굴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젊으니까 일을 하면서 다행히 또 야간 투석이라는 것도 생기면서 야간에 투석을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좋아야 되니까 신경을 쓰면서 이제 나름 피부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안 좋아요.
근데 10년 전에 투석할 때는 굉장히 얼굴들이 다 까맸고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투석 기계들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들은 활동성도 좋으시고 얼굴 피부색도 좋으시고 뭐 음식도 예전보다 더 많이 잡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를 되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희귀 질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로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벽을 넘어야만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벽이 너무 높았어요. 정말 없어야 그래야 도와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에 맞춤 복지식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료인이나 정부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환자들이 찾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재단이나 조그만 단체에서 얘기들을 한 거죠. 아, 우리가 직접 투석실을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 모셔다 놓고 우리 환자들 투석을 하자. 그래서 생기는 비용으로 우리가 보험이 안 되는 그 당시에는 그 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혈제를 따로 맞았어야 되는데 조혈제도 보험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한번 맞으려면 그래도 뭐 2,000 단위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번에 또 2, 3만 원씩 들고 뭐 다른 주사제도 그렇고 보험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병원을 직접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환자들 밥도 먹이고 투석하러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차량으로 이동봉사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조혈제나 갖가지 약 그런 것들 부담되는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또 뭐 이식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움이라도 드리고 이런 좋은 목적에서 우리가 무료 병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무료 병원의 시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무료 병원은 실은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세브란스 출신 선생님들 잘 아는 뭐 상계동 슈바이처로 잘 알려주신 뭐 김경희 선생님, 네. 상계동에서 옛날에 이제 무료 투석병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투석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천원 진료 해가지고서 정말 조금만 상징적인 조그만 액수만 받고 환자를 보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본인 부담금 문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복지 시설기관이 저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을 아예 이제 유치를 하는 사회복지 시설기관들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복지관 옆에 2,500세대 임대 아파트 한가운데다가 그 관리사무소랑 같은 건물에 있는 복지관에 한 구석에다가 의원을 차려놓고 오시는 분들을 매번 진료를 카운트 잡는 거죠. 본인 부담금 안 받고 다 청구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하는 선배의 말로도 여기 수익이 뭐 한 달에 몇 천이다. 그러다가 그걸 불법화 시켰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건강에 해가 된다. 라는 걸로 했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 시설기관 내는 병원들은 그때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 이 형태는 아직까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지금 시간적으로 개념이 이렇게 엉키게 되면 좀 이제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초기들이 보통 80년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이런 불법 그 환자 유인하는 병원들은 이제 2000년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투석 받을 적하고 지금하고 기계가 많이 좀 발전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안정장치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80년대에는 어지간히 이 강심장 아니면은 개인 병원에서 투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못하고 그건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베테랑 아니면 안 되고 간호사들을 뭐 진짜 대학병원에서 몇 년 이상의 경험자가 아니면은 같이 나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서 기계 자체의 원래 원칙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인데 안전장치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훈련받은 의사들하고 훈련받은 간호사들이면 충분히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에머전시가 생겨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조혈제 얘기도 했지만은 조혈제나 기타 보조 치료제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90년대 중반 넘어가지고서. 그래서 환자들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레전트 할 때만 하더라도 응급실에 와서 크레아틴이 10이 넘지 않는 환자를 투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거기 한 반 정도, 5, 6 되면은 대부분 이제 상태가 좋을 때부터 이제 투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자는 게 요즘 최근에 트렌드인데 옛날에는 투석 자체가 거의 뭐 마지막을 놓고 했던 거지만은 90년대 넘어가면서 99년대 이때쯤 되면은 기계 문제 그다음에 약이나 조혈제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좀 서로 편해졌죠. 의료진도 하기도 편해졌고 환자분이 편해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98년도, 99년도에 장기이식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장기이식이 옛날에는 중구난방으로 막 사설 조직에서 했던 것들이 다 99년도에 법이 발족이 되고 2000년도에 그 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큰 지금 말하는 빅5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단체들하고 커넥션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내의 이식을 거의 독점하던 단체가 갑자기 자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일이 없어지면서 98년도, 99년도 때 그 법을 방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러면서 그래도 99년도에 그 장기 이식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체가 살기 위한 방법이 대규모의 인공신장실이거든요. 대규모 인공신장실이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부천이나 이런 데 있는 병원들은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걸 갖다가 남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이게 뭐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은 됐지만은 본인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있는 병원들. 그래서 그분 이제 옛날에 부천에서 했던 한 15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환자들하고 같이 좀 도움 주고 서로 먹고 사는 이런 정도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기진보무 같이 이런 단체에서 대규모로 하면서 이것이 선한 행위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환자단체들이 그 당시 환자단체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각 지방에 조그마한 게 있었지만은 부천에 하나가 있었고 서울 시내에 하나가 있었는데 90년 초인가 89년도 9년 초쯤에 사단법인으로 서울 쪽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부천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부천에 있는 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의료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서 환자들 이렇게 해줬죠. 이 환자 단체도 보니까 지금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고민을 하는데 환자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환자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병을 운영한다는 이게 맞는 얘기냐? 다 자기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일부에서는 우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자는 파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자기 집 근처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면서 이게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와중에 기증본부가 99년도에 인천하고 충정로에다 대규모로 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손 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2000년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뭐 장기를 배분하고 또 이식하고 그런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코누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 장기 기증하는 그런 민간 단체의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일종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런 대규모의 인공 투석실 운영하는 게 시작이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환자 단체도 한번 그런 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당연히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 위주로 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거죠. 기증본부에서 99년도에 해가지고서 뭐 한 5, 6개월 만에 환자 300~400명을 모았죠. 이제 모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환자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신장장애인협회 그 사단법인인데 그쪽 팀에서는 내부에서 고민만 하다가 선수를 뺏긴 거죠. 이제 선정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기증본부가 그 대규모 신장실을 개원을 하고 인천 충정로에서 거의 300명 이상의 환자를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갑자기 환자단체에서도 병원을 짓자고 하는 쪽이 우세가 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실은 그 종로에다가 새생명병원이라고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때 만들게 될 적에 그 우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사람들을 다 내치고 그거를 운영할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년 만에 그러니까 환자단체 병원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병원은 그대로 있고 명의가 이전이 돼 버리죠. 그 개인 병원으로 이제 새생명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럼 그동안에 환자들이 자기 이제 환자 그 관련된 분들이 진짜 애써 가지고서 종로에 병원을 세워 가지고 환자들이 다 지원해 줬는데 그런 그 운영권이나 모든 소유권이 전부 다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고 환자단체는 끝나버렸죠 이제. 그래서 결국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소규모로 그러니까 개인 병원의 원장들도 자기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 건 현실이고 지금도 있고요. 그거는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그냥 그 지역 사람들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한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그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들만 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2004년도, 2005년도, 2008년도 그 사이에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막 환자 150명 내지 200명 되는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체가 어떻든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 단체든 환자 단체든 투석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진료만 받으면서 투석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치료가 우선이고 치료받는데 부담이 없고 근데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어떻게 보면은 돈만 따지면은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돈으로 투석만 하고 집에 가서 밥도 굶고 집에서 잠자고 생활은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가서 투석하고 그럼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 환자 개인한테 조금이나마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 조금씩 의료비도 면제해주고 따로 이렇게 생활비도 교통비 좀, 같은 것도 교통비나 그런 뭐 명목으로 20-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보통 뭐 15만 원에서 뭐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도 있는데 그런 돈을 줌으로 해서 그 돈으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은 그게 또 살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돈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해서 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물론 지금은 말씀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초기에 그런 무료 투석실이 많이 없을 때 정말 그 투석실을 만들자는 의지들은 저도 처음에 투석할 때 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그분들하고 같이 몇몇이 모여서 투석병원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종로에 새생명하고 장애인협회랑 같이 합쳐서 그거 만들었어요. 끝내는 때 회장님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새생명이라는 곳으로 다 넘어가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 계셨던 그 협회 회장님은 또 따로 만들었어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뭐 뺏겼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환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뭐 선이든 뭐 그렇지 않든 환자 유인 행위든지 간에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투석실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운영만 되는 것인지 의료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싼 필터 장비 그리고 값싼 의료진으로 그냥 덤핑 치듯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가 굉장히 사실 직접 무료 혈액투석병원에서 받아 보신 예. 경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그 병원에 몇 개월 다녀봤어요. 한 1년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이상 좀 다녀봤는데 다니다 보니까 보통 투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투석 기계가 뭔지, 이 병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돼. 먹는 것도 중요한 치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가서 물만 빼면 되는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또 연세들도 많으시니까 정보력도 떨어지시고
뭐 젊은 사람들도 신경 안 쓰면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 투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투석을 받냐 나쁜 투석을 받냐는 10년 동안 좋은 음식을 먹냐 나쁜 음식을 먹냐의 차이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튼튼하겠지만은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10년 후에 보면은 분명 합병증도 많고 많이 안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비교하면은 지금 일반 이런 전문의 내과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경이 좋죠. 뭐 하이플럭스라고 해가지고 고유량 투석 뭐 HDF 온라인 투석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에 아주 좋은 투석의 질이 아주 좋은 그런 투석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질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무력 투석 병원에 이렇게 가 보면은 그런 투석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좀 질이 낮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의료진이 있긴 있어요. 의사분이 계시는데 환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뭐 큰 데는 뭐 500명, 600명 뭐 어마어마해요. 막 2층, 3층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막상 가보면은 그 환자들을 책임지는 회진도는 의사는 1명, 2명이에요. 근데 그 의사들도 보면은 정말 전문의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전문의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전문의라는 건 투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 보면은 그냥 지식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는 듯한 그리고 제대로 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환자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는 안 되고 그리고 물론 투석 환자가 투석을 받다가 투석 생활 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물론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큰 병원을 가야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전부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약이라던가 투석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거의 의사가 관리하기보다는 간호사들이 관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투석하는 기계 자체도 지금 비교할 때 질이 좋지 않은 쪽이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의료기관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가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그 구분을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2000년대 이후에 2003, 4, 5년도 그 사이에 신장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딴 것도 아니고 의약 분업이 되면서 사실은 내과 계열 선생님들이 이제는 리베이트를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에서 한 10년, 20년 동안에 내과 의원이나 내과 계열 의원이 특히 그런데요. 내과 계열 의원들이 쭉 해서 성장했던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이 할 게 없어요, 이제요. 자기 환자를 유지를 못 합니다. 환자는 많이 보는데 이제 그 의약 분업으로 빠져나간 돈을 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이제 자꾸 내과 계열 선생님들은 신장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는 미용 비만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한 15년, 20년 됐던 원장님들이 신장실을 만들면서 또 만들다 보니까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회사랑 연결되는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형외과 사무장들처럼 그것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끼면서 이런 방법을 자꾸 전파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노하우를 자꾸 이제 전파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2002, 3, 4, 5 때 이제 그 신장실이 늘어난 이런 과정들은 그런 의약분업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산부인과나 일반외과나 정형외과도 그때 입원실을 폐쇄하면서 생기는 공간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5, 6, 7, 8, 9, 10 정도까지는 막 왕성하게 커집니다. 초기에 2004년도까지는 사실은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이제 억제되는 듯 하다가 다시 나중에 후반기에는 전혀 억제가 안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11년 재작년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 사이에 일단 환자만 많이 하게 되면은 지금 본인 부담금 빼고도 나머지 뒤에 생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도 있었죠.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아주 큰 그 신장실이 아니면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 한 150명 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요. 300명, 400명은 내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있는 기증본부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다 처분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게 됩니다. 새생명 같은 경우는 3년 전서부터 신장실은 그거는 덤이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변천을 합니다. 요양은 요양병원으로 변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한 5, 6년 사이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환자한테 돈 주고 환자를 유치하게 해서 돈을 쓰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공단으로 받는 돈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작은 병원들은 몇 개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요. 실제로 또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럼 현재는 그 병원들이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게 다 리베이트로 유지됐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유지가 됐던 이유들이 그러면은 왜냐하면 저희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게 복지부하고 얘기할 적에 그 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이제 저도 수가가 높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수가 때문에 궁금한 게 네. 장비의 질이나 네. 이런 거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요? 전혀 없어요. 그건 좀 굉장히 좀 이게 주제가 왔다는데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원인들은 실은 음성적인 뒷거래들이 많았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사이에 뒷거래는 필터나 뭐 장비에 따른 그것도 건가요? 있고 아니 뭐 뭐든지 투석액이나 투석 뭐 전부 다 구입하는 그 돈들이니까 관련된 돈들이니까 사실 투석비가 100% 중에서 한 60%가 약하고 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거기 생기는 거래들. 그래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유지가 이제 그 소규모로는 소규모라고 하는 한 150명 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저희 병원 뭐 14년 됐어도 환자 한 65명뿐이 안 되는데 그런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밥 주면 내일 당장 망하죠. 그래서 유지가 왜 됐느냐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서 유지가 된 겁니다. 이제 실제로는. 사실 기계가 이제 아까 2000 그 중반기에 세웠던 병원들은 그 당시도 자기네끼리는 그게 완전히 최신 기계였었죠. 근데 한 5년, 7년 지나면 이게 리뉴얼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적에는 주변하고 경쟁이 됐는데 한 5년, 7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다시 기계 한 대가 지금 적어도 한 1,500에서 한 500, 1,300, 1,500 되는데 20대면 몇 억이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시절에는 기계회사에서 막 서로 이제 외상으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회수가 불분명하죠. 언제 이 병원이 망할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회사에서는 쉽게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고 그리고 장비는 5, 6년마다 갈아야 되는 게 기본이 한 5년에서 7년이면은 요즘엔 뭐 한 7, 8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6년 전에 구입한 장비는 새로운 장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송수영 기자가 너무 주제를 야심만만하게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굉장히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 논의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혼란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진료의 질, 결국은 그게 환자의 안전 문제거든요. 결국은 환자가 건강하게 이 투석을 하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뭐 이식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 전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평생 그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고 환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지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은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리베이트 부분 얘기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었고 지금까지는 난립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그 나머지 받는 것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환자의 안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병원만 계속 옮겨 다닙니다. 부천에 있다가 의정부에 있다가 뭐 수원에 갔다가 그죠? 네, 제주도에도 있고요. 제주도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 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이동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이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병원에 있던 환자가 오면 일단 우리는 눈 째려보죠 이제.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병원에 다녔던 환자분들은 알지만은 안 가요, 이제. 옛날에 몰라서 안 간 경우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알아도 안 갑니다. 애지간하면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은 병원이라면 정상적인 병원들. 무료 근데 투석하지 않는. 환자를 한 투석실에 50명을 기계를 50대를 쫙 이제 있는 병원 저희는 뭐 25대뿐이 안 돼, 23대뿐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어느 병원에 가봤어요. 이제 뭐 동료 병원인데 그 병원은 약간 좀 이게 인테리어를 잘못했는지 25대를 갖다가 한 줄로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저쪽 끝에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에 서 있는 의료진이 25대 있는 그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공간에 기계를 한 70대를 놔보세요. 70대를 보고서 그거를 이거는 감시가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죠. 이제 포인트를 예. 환자 입장으로 바꿔서 보죠. 뭐 지금 이게 의료계의 시스템을 교란시킨다라는 얘기는 너무 복잡한 그렇죠. 얘기니까 제껴놓고요. 환자 안전과 환자의 그 투석의 질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환자분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관리라는 측면에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손승환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많은 베드수를 가지고 의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아직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병원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의도는 정말 좋았어요. 환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 투석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무료 투석병원이 생기면서 또 경쟁적으로 일반 전문의 내과들도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동네에 몇 개씩 내과들이 많이 생기고 투석받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처음에는 본인 부담금 5-60만 원이 비싸서 그 돈을 감면을 해줬는데 그 돈을 감면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젠 추가적으로 환자들한테 어느 시기부터는 교통비를 지급을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그 전까지는 이 무료 투석병원이 생긴 거를 보면은 과도기적인 시각으로 봐도 될 게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환자들한테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투석병원을 시작을 했지만은 환자들도 많아지고 이게 좀 어떤 돈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료 투석병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료 투석병원끼리도 경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특히 서울보다 이제 경인 쪽, 인천 쪽이 많이 그런 게 있는데요. 무료 투석병원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는 좀 변질된 처음에 좋았던 의도와는 변질된 그러니까 막 환자 개개인이 브로커가 돼서 환자를 소개시키고 환자들끼리 20-30명씩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왜 처음에 병원을 오픈하면 환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지를 하려면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보이지 않는 브로커들이 개인적으로 병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환자 30-40명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직거래를 하나요? 그렇죠. 뭐 인신매매 같은 건 아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예.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 뭐 브로커라는 표현을 했는데 20명, 30명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 병원 의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해달라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이렇게 뭐 회식 같은 거를 하면서 뭐 병원 의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겠죠 이제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대부분 보면은 서울 쪽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네. 서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서울은 워낙 큰 재단에서 두세 군데서 운영을 하니까 서울보다는 특히 인천, 경기 그리고 지방, 대전, 부산 이런 쪽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변질된 점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변질이 되면서 환자들한테 뭐 쉽게 말하면 호객행위라고 하잖아요. 뭐 밥을 주고 데려다 주고 교통비를 주고 뭐 환자 하나 데려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막 그런 것들 그런 호객행위가
결국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겠냐 이거죠.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결국 그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환자분들이 못 느끼죠. 몸으로. 뭐 2, 3년 동안에는 질 낮은 투석을 해도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이식법이 그렇게 뭐 외국처럼 오픈돼 가지고 이식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후를 보자 이거죠. 그 엄청난 합병증을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지금 당장 한 달에 1, 20만 원 받는 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 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또 무료 투석 병원들을 좀 다니다가 상황이 더 악화돼서 온 환자 사례도 있었나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말대로 갔는데 한 2000년 중반 이후로는 그냥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서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뭐 이런 교류가 안 되고 첫째는 이제 그 당시 아까 이제 환자들 호객행위 뭐 이렇게 유인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부천 쪽이나 대전 쪽이나 아니면 수원 쪽 이런 데 가면은 그 준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그 개인 원장님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있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투석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한테 자꾸 꼬드기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얘기가 이제 환자의 그 질 문제, 안전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한 23명 정도를 우리가 기계가 20세대니까 20세대에 하루를 하다 보면은 에머전시 상황이, 응급 상황이 한두 번은 꼭 일어나거든요. 한두 번은 꼭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거를 뭐 방치하게 되면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사고 난 사례들이 지금 전번에 2580에 한번 나왔죠. 그런 병원에서도 한번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도 우리 학회 그 회원이고 투석 전문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간 중에 그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 환자들이 많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 불안한 정도가 한 30명 이상 넘어가면은 이건 분명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약이 지금 아까 그 기계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투석 방법이 발전됐지만은 그 투석 방법을 어느 환자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는 전문가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좋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하이플러스가 다 좋다 해가지고 전부 다 쓰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그거를 늘상 주의 깊게 개개인별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그게 사람마다 그냥 다 틀고 아직까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 환자를 본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았던 돈 중에서 빼 나가게 되고 그 나머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보충됐던 것들은 리베이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은 에서 작년 2010년도에 분명히 그 검찰 조사 나왔었잖아요. 뭐 50매덕인가 30매덕을 리베이트 받아가지고서 뭐 30억을 환자한테 줬다 그러면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처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런 환자 많은 병원에서 다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130명, 150명 됐던 그런 게 유지했던 병원들에서 기계는 벌써 6년, 7년, 8년 지나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결국은 거기 있는 환자들은 아마 인질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아니 그 어떤 병원에서는 회원제로 한답니다. 대전 같은 데 회원제를 하면 처음에 돈을 1,000만 원을 낸대요. 환자가 낸다. 환자가 1,000만 원, 몇백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2, 3년 동안 잘 받으면은 그걸 나중에 다시 주는 거, 돌려주는 거죠. 그 중간에 그러면은 안 받고 나가면 그 돈을 안 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뭐 내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내면은 뭐 몇 년 동안 내가 여기서 무료로 투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게 핸드폰 3년 약정 이런 거 식으로. 그래서 인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인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그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아니 불법이지만 지금 불법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환자는 나중에
이제 김 선생 말대로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돈만 안 들어가면 좋으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갔는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게 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꼭 가서 뭐 체중만 빼는 게 아니야. 투석은 이런 문제가 있고 장기전 합병증이 있어라고 알게 돼서 자기가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문제는 다 안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정말 투석 환자들을 위한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까지 언론과 그리고 이제 그 대한신장학회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다라는 걸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투석 기계 좋고 선생님도 굉장히 그 뛰어나신 분이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 면제해 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금 할인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식사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뒷면에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실상 4시간씩 투석받고 가는데 식사 때 한번 놓치면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소신껏 해주는 거다. 밥 안 주고는 사실상 무료 투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환자 불법 유인 행위라는 명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를 보건당국도 알고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장내과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보건당국하고 그러면은 내과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지금 대안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뭐 우리 신장학회 정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이 아니라 같이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설사 다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신장질 환자들이 이제 당뇨 환자가 많아가지고 투석 중에 저혈당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뭐 사탕이나 이제 빵이나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서 4시간 하다 보면 체중이 갑자기 4kg 빠지면 사람이 완전히 까부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초코우유 뭐 이래서 저혈당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준비를 했는데 사탕을 해놓았더니 환자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수원하고 얘기한 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하나씩 주는 빵으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까면 이제 카스테라 빵 조그마한 거 하고 이제 우유하고 2개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럼 다음 못 가지고 가잖아요. 환자의 특성상 예.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그 법으로는 질 관리도 안 되고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걸 양성화해야 되는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식대를 뭐 제공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려나요? 네, 그래서 전에는 한번 3년 전에 4년 전에는 아까 박 교수님이 질의한 건 약간 좀 틀리긴 하는 세부적인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원 제도가 무슨 입원이 있죠? 일일 입원. 일일 입원 제도. 그게 6시간을 갖다가 병원에서 체류하게 되면 그 병원은 입원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심평을 하고 한 2, 3년간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수가가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그것도 안 됐고 또 하나 이제 그럼 밥이 우리가 한 6시간 와서 준비하는 시간 끝나고 가는 시간 합치면은 한 6, 7, 8시간은 병원에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끼니가 분명히 낍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서 그럼 식대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근데 이미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다 밥 주는데 지금 무슨 밥값을 따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면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질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학회에서 심평원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2002년도, 2003년도 그때도 일단은 의사 1인당 환자를 볼 수 있는 환자를 우리가 적정수를 제시를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선생님 아시지만은
다른 파트하고 얼마나 이게 말이 많겠어요. 어떻게 저 신정내과 선생들은 말이지 자기들이 환자를 30명만 보면 된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저랬다고 괜히 딴 데까지 파급되면 이게 난리가 아니냐. 의협 사람들 그때 내과 학회 사람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내과 개원 협의회가 그때 뭐 한참 활발할 적에 그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뭐 수십 번을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쪽은 그게 이해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의사 1인당 그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로 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볼 수 있는 투석 횟수를 뭐 900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계속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무료투석병원들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막 커지고 정치력이 있는 데가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심평원에서 2009년도에 이제 적정성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2002년도 그때 얘기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간호사가 봐야 할 환자 수, 의사가 한 명이 봐야 할 환자 수, 그다음에 시설 문제, 또 시설에 대한 질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근데 그중에 이 속에는 지금 말한 불법 투석이니 이런 것들은 그거는 윤리 문제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없다 하더라도 적성성 평가에서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아마는 일부 작은 병원들이나 이 뭐랄까 생명처럼 이렇게 뭐 이미 벌써 옆에 요양병원 생겨놓고 하는 그런 병원 한두 군데 단체 빼놓고는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성성 평가대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어떤 유일한 대안이 질 관리를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가를 해서 그것이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또 의료계 전체에 또 문제가 돼요. 선생님 아시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그 제왕절개 문제, 그다음에 MI 문제, CVA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줬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 따기 위한 방법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어떤 대안이 혈액투석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들이 문제죠, 그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적정성 평가는 하나의 데이터고, 그러니까 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복지부하고 얘기하는 거는 인공신장실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엔간한 나라들, 뭐 독일, 뭐 미국, 뭐 일본은 그런 게 없는데 대만, 싱가포르, 저희들이 알고 그 수집한 이런 나라에서들은 대부분이 인공신장실이 이렇게 비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옛날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 같은 똑같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환자들한테 뭔가 준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서 다 기준이 다 있어요. 외국에 지금 다 있고 그런 데서는 의사 한 명이 인공신장실 기계는 몇 대 딱 규정이 돼 있고 뭐 인공신장실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과 전문의가 나와서 다시 또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학회 이런 단체들하고 어떤 서티피케이션 그걸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규정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 의사의 진료 행위는 무한되고. 근데 이제 외국의 경험을 보면은 이런 투석병원에 대한 질 관리를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하면은 지금 선진국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 사회복지사를 할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투석받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쩌면 밥을 주고 약간의 돈을 주고 우리가 이게 그 1년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하위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많지는 않으시게 될 건데 이분들이 노동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1년에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근근히 투석을 받았던 분들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2000년과 2011년 요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불법 상황을 해도 자기들도 이익도 받고 뭐 환자한테 이런 일정 부분 이득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컸는데 작년부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좀 분위기를 아는 선생님들은 이쪽이 좋은 시절은 끝났다. 아니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안 돼. 아까 70명 가지고는요. 네. 70명 환자 가지고서 밥 주고 교통비 주고 또 이게 본인 부담 안 받고 그러면은 한 2달 만에 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씀하신 어차피 지금 계속 이 시장이 계속 팽창하진 않을 거고 하향세로 돌아갔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적정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하면 이 투석 관련된 이 혼탁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겠네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5, 6년 이상 걸리겠죠. 이거라도 안 받으면은 아예 내가 투석을 못 받는다. 밥을 안 주고 돈을 안 주면 투석 자체가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인 입장 아니면은 뭐 이 투석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장에서만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환자 입장을 생각을 했을 근데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규제적이고 너무 돈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환자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는 의료비만 깎아줬지만은 지금은 일반 보험 환자들도 본인 부담금이 10% 줄어들어서 한 20여만 원만 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더 좋아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병원은 더 팽창되는 이유가 무료병원도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 부담금만 깎아줬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 환자 본인이 브로커가 되기도 하지만은 브로커가 하는 일보다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이 입소문으로 내가 그냥 투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투석을 하는데 나는 돈 받고 뭐 그냥 별로 혜택도 볼 게 없는데 거기는 돈도 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더 발전해서 아예 숙식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혜택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 환자들 같은 경우에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족 중에 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치매 환자가 하나 생기면 가족들 전부 다 힘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 환자가 나중에 이식을 해도 결국 환자입니다. 결국에는 이 환자 혼자서 일어나야 돼요. 결국 가족들도 나중에서는 외면이기보다는 언제까지 계속 옆에 있어줄 수는 없어요. 환자 혼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나이들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석만 받으면은 아무런 생활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이 환자들의 이런 생활이나 마음 상태가 보니까 차라리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숙식이 가능한 그런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그런 병원들이 생겼어요. 뭐 부산, 대전, 또 어디 제주 이런 곳이 생겼어요. 그런 곳으로 또 환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어요. 왜? 그런 곳에서 돈도 주고 먹고 자고 뭐 관광도 심지어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삶이 뭐랄까 투석의 질보다는 투석의 질을 따라갈 것이냐 투석의 질은 좀 낮아도 나의 삶의 질을 좀 높일 것이냐 그냥 투석의 질 좋은 투석만 받고선 내가 집에서 그냥 있고 아무 생활도 못하느니 차라리 투석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가족들한테 소외받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투석 환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도 하고 약간의 돈으로 생활도 하고 그런 게 더 삶의 가치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편에서 환자가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질 관리가 엄격하게 들어가는 건 반대할 여지가 있다. 아니 꼭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그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면에서 환자가 그 투석이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이익이 있다 생각을 하면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는데요. 가장 이상 이제 그러면은 그런 환자 입장에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적정성 평가를 해서 그 투석병원의 등급을 매기고 거기다 어떤 뭐 특별한 그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찬성을 하십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뭐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
밥값 주는 문제들 때문에 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끼셨죠. 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도 꼭 필요한 약인데 뭐 건강보험을 안 해주는데 밥을 해주냐, 이 논리가 아직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필수 생존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거든요.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밥값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도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단순하게 의료행위라는 게 병원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 뭔가 해주는 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 밖에서 해주는 서비스도 봐야 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우리 김 선생님 얘기가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환자가 그러면은 알아야 될 모든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느냐, 투석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투석 장비에 대한 정보라든지 투석하는 담당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투석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환자 정보, 환자가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려져 있고, 또 환자들은 그런 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또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환자 본인이 그런 걸 어디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어디 개인 병원을 가봐도 우리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 간호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이제 우리 병원이 최고다. 우리 병원이 투석이 잘 됩니다. 어디 병원 가지 마십시오. 어디 병원 간호사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요. 경쟁을 하시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디 좋고 그런 거보다 남은 인생이 좀 편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직접적으로 간호사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 더 이끌려 가세요. 하지만은 저처럼 조금 더 미래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투석의 질을 따지죠. 아무래도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투석의 질이 중요하구나. 결국 그걸 느껴서 결국 투석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식을 해야 되는구나.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이식을 하라는지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몰랐어요. 어떤 의료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저 스스로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냥 뭐 질문해보고 뭐 TV나 뭐 모임 같은 거, 특히 모임에 가보면은 전국에서들 환자들이 모이니까요. 그 속에서 더 정보가 더 많이 오가죠. 이제 아무래도 환자들끼리 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낭설이 많죠.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병원에 대한 정보, 뭐 어디가 좋은 약을 쓰더라, 뭐 어디가 뭐 좋은 투석 기계가 있더라, 뭐 그런 그런 정보는 솔직히 환자들하고 더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는 그저 이제 의료진을 믿고 따라야 하는 상황밖에 안 되고, 아까 그리고 이제 식사 문제 하고 싶은데요. 그게 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밥 한 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아까 뭐 치료긴 하지만은 단순히 밥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모임에 가보니까 뭐 환자들도 모여 보니까 뭐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못 사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에서도 따로 돌봐줄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왜? 뭐 이렇게 혼자 거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식구들도 생각할 때 환자 본인은 어쨌든 티를 안 내려 그래요. 걱정을 끼쳐드리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걱정 때문에 그냥 나 병원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나 나갈게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걱정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쟤 그냥 병원만 다니지 돌아다닐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무관심해져요. 결국에는 환자 본인 혼자서 일어서야 되고 그냥 고통도 혼자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을 하면 솔직히 배가 많이 고파요. 그 투석을 해보신,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저만 투석했는데 솔직히 그냥 4시간 5시간 있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투석을 한다는 게 단순히 혈액을 거르는 게 아니고 혈액을 거르면서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빠져요. 솔직히 많이 빠지고, 심장 같은 경우에도 4시간 동안 힘든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 소모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단순히 밥 한 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식사 제공을 안 하거든요. 거의 다. 한두 군데선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거의 식사 제공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환자들 보면은, 저도 종합병원을 다녀봤지만은 뭐 몇몇 분들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그냥 투석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좀 부지런히 쌀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 이게 딱딱 그 투석식을 이렇게 투석에 맞는 음식을 차려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오셔서 빵이나 뭐 김밥 이런 걸로 때우세요. 아니면은 투석 끝나고 엄청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니까 막 식장 찾느라고 그런데 소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밥이 아니고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먹지 않으면 막 쓰러질 수도 있고. 밥값이 비싸죠. 예, 저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 편의 더 나아가서 뭐 숙박하고 뭐 관광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식사에 국한을 시키면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괜히 공짜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고 괜히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다 공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혈액투석 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문제를 환자 단체에 물어보고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어떤 질환에 투자하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문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분야에다가 돈을 더 쓸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투석의 질은 선생님 지금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환자 단체에서는 환자들은 투석의 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삶의 질이 우선이고 투석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대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정보를 환자분들끼리만 다녀본 경험상에 의해서만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고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정확한 데이터,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로 공유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투석병원이 보면은 뭐 어느 투석병원 가면은 그 투석 치료 자체가 대부분 기준선에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굳이 따지면 좋지만은 그 환자 협회에서 굳이 그렇게 저도 그런 걸 희망을 해요. 환자들 모임에서 아니면 협회에서 직접 뭐 좀 나서서 근데 그것도 좀 그 꼴도 웃기고 그거를 조사를 글쎄요. 조사하면 좋지만은 어느 정도 투석 환경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적정성 평가를 지금 이제 3번을 했거든요. 3번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맨날 평가만 하면 뭐하냐, 뭐 맨날 쌓아놓은 데이터만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제 우리도 얘기를 했고, 그럼 이게 결국은 정책과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현장에 이제 뭐 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정책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인공신장실 그 시설 기준에 관한 그 연구를 복지부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신양장애인협회에서 패널로 이익희 된달 사무총장이 전 회장이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나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패널 디스커션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은 뭐 그 환자 단체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도 이제 2가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제 지금 현재 그 병원이 표준화되고 일정 수준을 다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막 이동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환자가 과연 뭘 원하는지가 정확하게 이 스크린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정성 평가할 적에 환자 만족도 조사가 한 항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간호사가 친절했냐, 간호사가 몇 번 와서 만져줬냐, 의사 얼굴 봤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식비나 교통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 제가 이제 그 학회에서 협회에서 이런 제도 문제나 보험 관련해서 거의 계속 이제 일을 해왔는데.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이제 컨택을 하면서 조정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게 물회투석에서 걸려요. 실제로요. 물회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커피 먹으면서 뭐 딴 데는 돈도 안 받고 한다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우리. 참 이게 깝깝하죠. 예, 저는 이 문제를 이 적정성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논의가 이 혈액 투석 병원 간의 뭐 과당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시장의 교란 그런 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적정성 평가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식사를 제공하든 교통 편의를 제공하든 뭐 숙박까지 제공하든 좋다. 그러면은 의료의 질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충분히 정보 공개를 해라.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꼭 이루어지고 이게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환자가 다른 부수적인 거에 현혹돼서 정말 중요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라면은 환자단체에서 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그 보건복지부가 인정을 한다. 밥을 주고 뭐 이제 뭐 그대 부대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포괄수가제거든요. 수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수가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은 바로 물회투석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부대적인 어떤 것들 주면서도 당신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수가 문제는 얘기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건복지가 그 논리 한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기관에 무료병원 왜 없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들 입장을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그죠? 뭐 간 환자 제껴놓고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식사 문제도 분명히 이건 치료에 분명히 필요한 거고 병원에 6시간, 8시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같이 환자단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복지부하고 컨택해서 싸워서 얻어내야 할 문제 같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은 일부 외국에서는 이제 사실 교통비 문제도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그렇죠. 해결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식사 문제나 지금 만약에 납병동 형식의 입원비가 된다면은 나머지 그 비용을 가지고서 뭐 다른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치료를 받는 대상인 환자분들, 지금 시장장애인협회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무료투석 쪽으로 이거를 드라이브를 지금까지 걸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환자들이 교통비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따로 지금 행위별 수가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작업은 사실은 공동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네, 저희가 논의를 길게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이게 뭐 질 관리도 돼야 되고 환자 복지나 환자 편의 차원에서 그런 것도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료투석 병원이 그런 걸 공개적으로 정보 협상하고 좀 음지가 아닌 양지 쪽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 협상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공식 수가에 넣어달라고 하느냐. 그건 사실이에요. 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지금 현재 불법이고 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음지에서 되는 것보다는 환자 단체나 뭐 의료계나 뭐 다 입장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냥 일부 병원에서 무료 투석 해주는 걸로 그냥 환자 편의나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양지로 끌어올려서 정보 협상을 해서 환자 복지 편의 또 좀 등재시키고 그런 면에서 무료 투석이나 질 관리도 좀 해주고 이런 걸로 결국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본인 부담금 문제는 다른 질환과 달리 이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순기능이 없다. 그래서 재원만 마련이 되면은 그렇죠. 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정성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환자가 제대로 된 그런 투석을 받을 수 있게 질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드는 의문은 100% 그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지금 일종의 환자 유치 행위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또 사라질지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적정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무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도 받고 제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 그런 면도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솔직히 시장의 그런 시각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니 뭐 그게 경쟁인데 자유 경쟁인데 환자들의 본인 선택도 있고 법으로 딱 규제해 놓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의 질 문제를 아까 얘기하면서 의료인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의 질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의료 인력, 의사 인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의사 사회에서 내부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제도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 할 수 있고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심장 수술도 하고, 뭐 발가락도 자르기도 하고, 또 뭐 비만도 하고, 뭐 애도 받고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또 의사 하나는 면허만 있으면. 예. 또 하나는 의료기관은 다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의사이면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우리 현재에서는 아주 그 좋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의료인 개설은 이제 의료인만 하게 된다 해놓고서 1, 2, 3, 4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인가 있어요. 민법 또는 뭐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기관인데요. 여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냐면요. 동창회 있죠. 동창회. 동창회도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이죠. 아니, 법인은 아니고 아마 그게- 비영리 법인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아. 세금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그냥 임의단체 해가지고서 네,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큰 단체에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네. 종친회 사단법인이에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에 의한 종친회에서도 의료기관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장애인 연예인 장애인 협회에서도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생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순진한 면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아마 안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지금 꼭 투석 환자가 아니더라도 복지가 늘어나고 뭐 작게나마 늘어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의료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나 다 해요. 뭐 할아버지 뭐 의료의 질 관리 면에서 이런 공급자인 의사가 그 프로페셔널리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자기 스스로의 질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제재는 안 돼요. 양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의료의 질이 네. 뭐 시설이나 뭐 장비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질이 문제인데 지금 누가 굉장히 일하고 있느냐는 난립하는 거죠. 그런 투석병원에 의사들은 어떤 의사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해야 생각을 되느냐.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지도 뭐 깝깝하죠. 왜냐면 이제 거기 일하는 뭐 의사들이 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의사가 이제 다 두 분 다 의사고 이제 다른 길은 아니지만 자기 길이 아닌 걸로 하고 있는데 의사 맨날 사회에서는 자기 길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임상을 안 하면은 의사가 다른 길인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우리나라는 하면. 그러니까 의사하면 그냥 다 환자 보는 것만 의사하고 네. 그래서 의료인들이 그러면 어떤 의료인들이 거기 가느냐 쉽죠. 거기 이제 뭐 일반 페이보다 더 많이 주고 뭐 쉽죠. 그다음에 뭐 병원 관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그쪽에 투자자가 다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뭐 환자 관리는 뭐 유능한 또 이 간호사들 다 알아서 하고 에머전시 생기는 환자들은 환자 스스로 알아서 또 대학병원 가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무료 네. 혈액투석병원의 그 큰 책임도 의사한테 있는 거네요. 의사가 있죠. 근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리 못 해요. 못하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그게 정말 치명적으로 환자한테 그 위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투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두렵거든요. 제가 그냥 뭐 연관돼 있는 과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면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기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있는 기계들은 굉장히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혈압 떨어질 적에 알람 울려주죠. 이상이 있으면은 뭐 금방 에머전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대부분 자동으로 돌아가지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다 수동이다 보니까 겁나니까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저기 간호사들 한 2달만 교육시키면은 문제 없는 환자들은 하거든요. 근데 과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또 장기적인 합병증을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정상적인 의사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거는. 환자하고 내고하면서 체중 조절하는 거는 이건 안 되죠.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한쪽 가슴으로도 사랑할 수 있을까? 26 젊은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여의사 경희. 그녀를 치료하는 선배 여의사 수연.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 후 그녀의 마음속에 회오리치는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 그리고 1년간의 치료 과정. 이들이 전해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뭐 아까 박재영 교수님은 좀 제가 욕심이 과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이번 한 해 이걸 우리 혈액투석병원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이런 거 다 뭐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실태 정도를 좀 들으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또 고맙게도 오늘 환자분께서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쪽에 치우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좀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도 저는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웠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배워서 지금 가장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혈액투석 뭐 어떻게 무료투석 병원에 대한 거. 그런데 지금 상태보다 항상 예전부터 보면은 매일매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 상황보다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무료투석병원의 상황도. 왜? 무료투석병원이 생긴 지가 이제 어느 몇 년, 이제 한 10년도 넘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보면은 그 속에서만 투석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찾아다니잖아요. 새장 속에 새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거를 법이나 규제로 딱 없애버린다면은 그분들 갈 데 없잖아요. 그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투석만 하고 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논의하신 것처럼 무료 투석병원도 뭐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내고 적성성 평가도 받고 그런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는, 또 환자도 좋고 의료인도 좋고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되긴 힘들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원장님. 실은 그 우리나라 의료제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 돈 문제로 귀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승질만 나가게 되고, 설명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그런 거를 느끼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그 뭐 결국 뭐 밥그릇 싸움 아니야,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딱 두 개로 얘기가 귀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드러난 그 피상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의사들의 욕심으로만 비치는 이런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그 돈과 연관돼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도 괴롭고 또 의료진도 굉장히 괴로운, 감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은 아마 환자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돈이 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이거를 환자하고 의료진에다가 떠넘기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영 교수님.
예, 저도 오늘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요. 예, 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는 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투석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좀 의료 보장 수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는 적정성 평가가 혈액투석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환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이제 꼭 필요하다 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런 우려 투석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런 의사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전문가로서 이런 책임 그거에 대한 또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총무님. 박지원 선생님은 역시 교직에 계신 분이시네요. 정신을 잘하세요. 제가 오늘 뭐 늘 생각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라는 것이 과연 병원 내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어떤 약을 주고 뭐 치료행위를 하는 거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 환자의 삶 전체를 좀 바라보는 걸로 해야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의사가 뭐 약 주고 어떤 시술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환자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두면 이게 좀 더 병원 뭐 정부에서 뭐 밥 왜 줘? 뭐 입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일이 병뿐 아니라 다른 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저는 이 투석 문제를 한 달에 건너서 듣긴 들었어요. 의료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이 동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료 투석의 불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긴 많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구나. 그 해답은 적어도 이제 공통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환자의 시각에서 안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말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관리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을 하면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의사 신문에서는 앞으로 혈액투석병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다루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점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무료 혈액투석병원에서 투석을 받았던 환자분이 겪었던 피해 사례가 있거나 하신 분은 저희 청년의사 신문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soo331@docdoc.co.kr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